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떨어져도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서 월급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네, 이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활짝 웃으시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러커스 대학의 교수인 이주택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예, 국제거래법과 경제법, 그다음에 회사법, 국제법 연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약간 법 쪽에서 또 이렇게 전공하시고 또 교수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주식 쪽에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법이 사회를 규율을 하기 때문에 예, 경제나 회사법 이런 것들 세법 같은 거는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뭐 M&A라는 수업도 있고 Securities Regulation 이런 것들도 있는데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 법대 내에서는 회계하고 파이낸스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예, 미국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알 수 있고요. 예, 저도 이제 법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배경이 있었고 사실 옛날에 투자를 시작한 거는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경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수업도 많이 들었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선배 형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꼬임이다, 꼬임. 네, 그래서 권유도 아니고 주식을 하다가 그때 사실 스타크래프트 이런 오락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인데 저도 모르게 도박식으로 주식을 해서 한 4년 동안 단타를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접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또 쭉 투자를 해오시면서 약간 올바른 투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연구도 하고 계시고 방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에 또 계셨고 또 미국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주식시장을 이 미국의 그런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연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는 사실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건 상황이잖아요. 워낙에 이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좀 심하고 특히나 공교롭게로 이 촬영일 당일 바로 이제 금일 새벽이죠. 미국의 FOM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OMC 열린 이후에 주식시장이 또 급락을 했는데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밤을 새면서 FOMC 회의 결과도 봤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도 같이 동시통역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봤는데 제 생각에는 파월 연준의장이 뭐 이렇게 다른 말을 특별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가져왔던 뭐 그런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워낙에 좀 매파적이었고 뭐 시장의 어느 정도 고통은 좀 뭐 감내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제약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말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입장하고 바뀌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미디어 쪽에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워낙에 파월 연준장이 이번에는 좀 짧고 강하게 좀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영어를 하시면 더 그런 거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동시 통역을 해보니까 통역이 어려워요. 왜요? 이게 말을 좀 천천히 부드럽게 하면은 통역하기가, 그러니까 숨도 좀 쉬고 하니까 제가 바로바로 통역이 되는데, 너무 빠르게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의 이자율이 뭐 속도를 늦추긴 하지만 그 이전에 보다도 더 높게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12월에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2월 달에 25bp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4.75나 아니면 내년 2월에 50bp를 올리면 5% 정도 올릴 텐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그 이전에, 보다는, 조금 더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이 사실은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올해 말까지 4.5% 올린 다음에 내년부터는 안 올리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실질 금리가 0% 이상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리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연준이 올해 말까지 물가가 PC 근원으로 봤을 때 4.4%까지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 4.9%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아마 4.9% 이상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좀 위축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PC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5.1%가 나왔어요. 이렇게 물가가 근원이 5.1%가 나왔으니까 연준도 아마 5%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년 2월에 페드와치를 보면은 5%까지 올린다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원래 맥락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CNBC 같은 데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좀 부풀려서 좀 시장에 공포를 좀 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매도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개인들은 또 공포를 느꼈겠죠. 그러면서 또 패닉셀도 좀 나왔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좀 더 미국에는 3데이 룰이라는 게 있어요. 3일은 지켜보자. 충격이 오면 3데이 법칙 뭔가 악재가 터져도 3일은 좀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좀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지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FOMC 미팅 그 요약된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아닐지 아니면은 내년 2월에 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이제 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하락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CME 이쪽에서 이제 어차피 기준금리 컨셉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한 내년 같은 경우에 5% 확률이 사실상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걸 보면은 약간 좀 희망의 로를 그래도 좀 뭔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다가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니까 좀 빠졌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리세션, 경기 후퇴가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을 많이 올렸을 때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오버 타이트닝,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긴축을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4.5%까지 올해 말까지 올린 다음에 내년도에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한 리세션이 오는 것 같으면은 피봇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0% 이상으로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 시기까지는 계속 올릴 거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긍정론자들은 그거랑 좀 피복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너무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혹시나 잡히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더 지켜볼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 우리에게 희망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헤지펀드들이 급격하게 주식을 팔고 공매도를 붙이고 사람들이 좀 공포에 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좀 덩달아 패닉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빅스 지수가 아직도 25나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4, 35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직은 조금 한 3일 정도라도 조금 지켜보면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12월에 50bp 인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지금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업률이 나오고 실업률이 3.6%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여차까지 3.5%였는데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렇죠. 수급이 안 맞는다. 너무 공급이 없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고 또 이민까지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준이 그거를 디맨드를 죽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고용이 3.5%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3.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한 4%대까지 한 올라가야지 연준도 멈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 10일 날 나오는 CPI 물가 지수가 좀 나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금리는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CPI 근원이 6.6%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은 연준도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 어떤 기자가 물어봤는데 맞아요. 그 폭이 너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파월 연준의장은 좁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노동시장이 약간 부드러워지고 CPI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연준도 굳이 더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5%가 아니라 4.5%로 떨어졌다. 내년 한 2월 정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연준도 한 4.5% 올려서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펄 연준의장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개월 뭐 6개월을 보면서 데이터가 좀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면 연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일은 좀 지켜보자. 예. 그리고 추후에 나오는 그 뭐 고용보고서라든지 CPI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향후 그 연준의 스탠스를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바로 중간선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증시에 알려져 있는 바로는 중간선거 이전엔 좀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좋지 못하다가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그때 약간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교과서에 나온 거는 중간 선거 이전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네. 선거가 끝나면 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증시가 올라간다는 게 그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시장을 믿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은 뭐 강한 이론을 가진 것도 있고 뭐 세미 스트롱, 뭐 위크 약한 것도 있고 뭐 중간으로 믿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굉장히 효율적 시장을 믿어요.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고 어떤 그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이벤트들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에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확실하게 공화당이 이겼든 민주당이 이겼든 뭔가 확실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확실해진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이 상원이랑 하원을 다 차지를 하면은 기존의 민주당이 펼쳤던 정책 같은 경우에 약간 무마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던 정책이 많이 무마가 됐습니다. 사실 뭐 통과된 게 사실은 많이 없고요. 중간에 서로 조율을 많이 해서 좀 공화당이 어느 정도 원하는 쪽으로 법안들이 통과된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급격하게 정책을 펼쳤던 민주당의 그런 법안들은 사실은 많이 통과가 못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정책이 사실은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낮은 거. 네, 그래서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뭐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혹시 그 IRA 법안이 최근에 화두였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런 뭐 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 공화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엎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사실은 골자는 미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충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혜택을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국으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자,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고요. 사실은 그 조건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도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늘 존재를 하는 거고 변동성이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쯤 뭔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현금을 아껴뒀다가 언제쯤 이렇게 좀 투자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책에서 제가 두 번째 책을 내놨는데 첫 번째 네. 책이 있습니다. 따라 주식 공부하자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예, 거기에서 예측하면 사기꾼이다. 제가 사기꾼을 만들 뻔했네요, 교수님을.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 예측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 예측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경제 흐름 자체는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이자율을 3.25까지 올렸을 때는 시장이 사실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GDP가 3분기에 2.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라든지 개인 소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들의 저축률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만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량도 아직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맞아요. 네. 제조업 지수도 사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예,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 경기는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실은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라면 연준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3.25까지는 잘 버텼는데, 네. 이번에 4%를 올렸으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예,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4.5나 5%까지 올렸을 때, 시장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내년에 리세션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리세션이 없이 유펜의 제레미 시걸 같은 교수는 내년에 20-30%가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약간의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뎠으니까 4.5까지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연준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는 이유는 확실하게 빈부격차 때문이죠. 예. 지금 중산층 이상이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을 못 사니까요. 네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하고 제약 쪽만 그렇게 사고 있는 편인데 저소득층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잘 잡아갈지 안 잡아갈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연준의 행보가 얼마나 리세션을 가져와서 연착륙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는 내년에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반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립식 투자도 하고 있어요. 저희 퇴직연금은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401k를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지금 주식을 사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요? 예,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광물, 현금 굉장히 많은데 아마 S&P 500을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한 1000개 정도 러셀 1000에 들어가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월급을 아마 주식에 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워낙에 옛날부터 닷컴 버블도 견뎠고, 세프템버 11, 9.11도 견뎠고, 레먼 브라더스도 다 견딘 분들이고, 자기 주식이 50% 이상 떨어지는 것도 많이
본 사람들인데 다시 올라오는 것도 경험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401k에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떨어져도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서 월급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죠. 궁금한데 그럼 뭘 사시는 거예요? 지수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 사시는 저 거예요?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S&P 500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 지수 추종 펀드를 사고 있고요. 생활비 계좌에서 이제 조금 빼서 조금 뭐 현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 그 주체적인 종목을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180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110불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까? 40% 정도, 50% 정도 떨어졌는데 그 정도 떨어지면 싸구나 하고 거기부터 조금씩 그냥 줍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열매를 땁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 열매를 좀 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뭐 어차피 뭐 성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부분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또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지금 쓰고 있는데, 전략 스트래티지 애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투자 자문사들의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65 투자 자문사 공부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아는데 교과서에 한 40%는 법이에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나온 건데, 전략적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덜 떨어진 종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을 써서 조금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조금씩 사고 있고요. 많이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많이 줍줍한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 열매를 좀 따가지고 다시 현금화하고 조금 가치주 위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가 조금 또 다시 떨어지면 또 줍줍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